오늘의 주제는 특수임무 수행자, 일명 북파공작원입니다. 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이력 있는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요걸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서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파 공작원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2, 여기서도 한번 그 실미도 사건을 다뤘더라고요. 네네. 그냥 힘없고 나약하고 가족들하고 좀 가능하면 교류가 적은 청년들을 물색하는 팀이 따로 만들어져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볼 마음이 있나?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다. 특수훈련 받고 임무 완수하면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주지. 특별대우는 반드시 약속한다. 갑자기 증발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청년들. 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두둑한 봉급에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휴가 없지, 외출 없지, 면회 당연히 없지, 심지어 편지도 안 돼. 월급도 안 나와. 훈련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예. 약을 이만큼을 그냥 먹었대요. 너무 그 훈련 받는 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이 약 먹고 죽자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잠도 안 재우고 뭐 행군도 뭐 보통 군인들 어쨌든 그렇게 그 고생을 갖다가 했다라고 했던 게 요번에 이제 그 의료인들 그 판결문 예, 예,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걸 갖다 쭉 보니까 그때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이 판결문의 내용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막 구체적으로 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2004년도인가요? 그때 와가지고 비로소 이 특수임무 수행자 줄여가지고 특임자라고 하는데 이 특임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률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요약된 설명만 들으면 네네. 마치 2004년부터는 네. 정말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상으로는 네. 그 보상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나 보죠. 이 특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독특한 특성이 있냐면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유족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를 갖다가 하고 그 희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 유족들이 찾아와야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예를 들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을 했어요. 네네.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가족들은 모르지만 국가는 알잖아요. 그걸 알면 네네.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연락해가지고 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한은 일단 반은 저는 풀린다고 봐요. 네네. 우리나라 국가 정보망이 아주 충분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들이 사망을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배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을 표하는 예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공작원으로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지금 형제자매분들이 살아계신 형제자매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네. 이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걸 무슨 서류대로 갔다가 사망 신고가 된 걸 보고 이게 뭐지? 네. 확인을 하다가 알게 됐대요. 네. 가족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자세한 사항을 알려달라 했더니 국가에서는 정보 공개를 비공개 처리를 해버리고 몇 년 재판 결과 인정된 위자료가 1억 2천만 원. 전 이게 좀 12억이어도 이거 말이 돼? 전 너무 적어서. 정 변호사님 볼 때는 법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금액이세요? 일단은 그거는 판사의 전권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금액이니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로 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이 펜이 뭐 예컨대 1억짜리인데 이걸 망가뜨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1억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그 판단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재판부가 그 재량으로 그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례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할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1심 판결에 대해서 예. 국방부가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첫 번째는요. 여기 그 특임자법 관련해가지고 예. 20조에 소멸시효가 있어요. 예.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권리는 3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받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항소 이유서 그 보내주신 걸 쭉 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소멸시효가 끝났다.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가 됐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갖다가 하면서 근데 법리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저기 그 그래도 특임자법에 나와 군 있는. 법무관 출신이면 그 군인들의 특성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은 근데 드네요. 또 법무관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정확한 법적인 판단을 그 재판부한테 구하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제도예요. 뭐 민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적어도 이런 특임자법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오히려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보훈처에 보훈 심사할 때 예.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소 기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훈 심사할 때는 뭐 뒤늦게 그 신청을 해도 우리가 다 받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아마 이 법을 만든 국방부에서 아예 뭐 다른 데도 다 소멸시효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그걸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고 무엇보다도 내 오빠, 내 동생, 내 형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분들은 이게 언제까지 이걸 청구해야 되는지 그래도 소멸시효가 짧거든요. 3년이니까 모르니까 이 소멸시효 기간을 그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뭐 10년이든 얼마든 더 장기적으로 해서 권리를 충분히 그 찾을 수 있고 어쨌든 충분히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이 그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저는 이번에 이 사건 공부하면서 저는 뭐와 비교가 됐냐면 우리 코로나로 뭐 긴급 생계 지원금 이런 것들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기한 뒀잖아요. 네. 예를 들어 몇 개월 안에 다 써야 되고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그 몇 대가 지나서라도 미처 보상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가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 때 이랬다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이지 이거를 기한을 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1심은 결과가 어쨌거나 1억 2천이 나왔는데 1억 2천을 아예 못 주겠다는 거죠. 기각하겠다라는 이제 다 그 기각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이미 이제 시효가 소멸시효로 지났으니 못 주겠다. 소멸됐다라는 그 취지로 저는 그 보입니다. 그 1억 2천이 적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2심에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판사님 마음이래니까. 그 역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청구한 만큼이 맥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심에서 여기 그 형제자매 유족들이
그 1억 7천만 원씩 5분이 크게는 5분이 청구를 갖다가 했으니까 17 곱하기 5 하면 8억 5천만 8억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1심 담당하셨던 판사님이 이분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손해는 1억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재판이라고 한 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원고들의 그 이야기도 다 그 일리가 있고 뭐 공감되는 바도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바도 있고 그다음에 피고 측에서 1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다 배척을 갖다가 하고 다만 금액을 그냥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입으셨고 나도 뭐 이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아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국방부 이야기가 맞다. 그동안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인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예.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양쪽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법무관 입장에서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그 하는 거고 유족들 입장에서 원고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을 갖다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판사는 가운데 서가지고 뭐가 맞는지 본인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게 판사인 거죠.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건 법정에서는 양쪽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네.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적어도 전쟁을 이렇게 이렇게 합리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결 이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저는 그러니까 얘도 얘대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권리, 얘도 얘대로 필요한 정보나 증거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전 동등하게 주어져야 이게 저는 공평한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한민국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억울한 이분들이 우리도 필요한 재료 몇 개 좀 줘야지라는 것조차도 국가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처리를 2018년에 아예 해버리면서 정보를 안 주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소송에서 전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1심에서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2018년 1월 4일 날 그 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재판부에다가 그때 비공개 결정이 난 이 문서는 이 정보는 내가 그 재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하여금 그 군에다가 국방부에다가 이 문서는 적어도 우리 재판부에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공개해 달라라고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법원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필요 없는 문서야라고 하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자체를 그냥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라고 그 당사자가 변호인이 변호사가 이거는 저희 판사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억셉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제출 명령을 갖다가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못 받았을 거고 했으면은 그 법원에서 부대에다가 군에다가 달라고 오픈하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그 문서 제출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받게 되면은 고인이 어떻게 사망을 갖다가 하게 되셨는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아예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으면 뭐 부남 안 할 거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비공개할 문서인가? 왜냐하면 1971년도니까 예, 51년 됐잖아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서 제출 명령을 안 했으면 항소심에서라도 해가지고 이때 이러이러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더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뭐 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 이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심하고 그 항소심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네. 항소심의 옛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예. 뭐 이렇게 진짜로 법의 달인들 이제 그런 분들이고 지방법원은 이게 합의부니까 여기도 이제 그 부장판사이시긴 한데 그 중에서도 더 선발돼 가지고 고등부장 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본질을 딱 꿰뚫는 판결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어차피 그 여기 이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이 이렇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국방부에서 또 그 항소를 했으니까 그 항소심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항소심에서 잘 이렇게 판사님을 설득하시면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분단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죠. 예. 그다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깔려서 희생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시에 즉시 이게 배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유감이고 아주 슬픈 일이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 그게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쩌면은 한 사람, 실제로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 근데 과연 이거를 개인으로 치부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 어떤 역사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맞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이 개인의 일은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보고 좀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좀 현명한 재판부가 2심에 쭉 배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재판 중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편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어쩌면 지금 이 피해자 유족 측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유족분 이제 그 여동생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1심 결과가 이제 1억 2천이 나왔잖아요. 근데 혹자들은 항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그 돈 얼마 또 이런 거에 모르는 제3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오빠분이 이렇게 눈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시대요. 얘야 이게 예를 들어 뭐 100억에 나온들 그걸로 지금 너의 그 한이 치환이 되겠냐 이런 게 그냥 보이면서 이게 그러니까 1억 2천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게 다 그냥 허무하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약에 억만장자라면 배상은 하나도 안 받아도 좋으니 국가로부터 우리 오빠, 우리 가족의 희생이 적어도 1억 2천짜리는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어 100억이 나와도 100억을 안 받아도 되니까 예를 들어 100억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우리 오빠의 좀 한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제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에도 눈에 앞에 아른아른 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거는 이분한테는 아직도 그 오빠의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걸 못 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